네, 감사합니다. 계명대학교 철학과의 홍원식 교수님을 모시고 차의 품격과 선뷰, 품성에 대해서 발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다 주무실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이 철학이고 결국은 철학 이야기가 많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목을 제대로 못 정해서 그냥 정한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만 내용은 쓰다 보니까 선비 이야기 한참 쓰다가 또 갈래를 못 잡다가 결국 이 한제 이 다부를 조금 제가 몇 개 포인트로 읽는 걸로 철학의 논으로 읽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계명대학교에 대학원에 한국문화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차문화 전공이 있어서 제가 붙들려 들어갔습니다. 이 철학하고 동양 철학하고 하니까 이제 같이 이쪽에 담당을 하라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철학한 사람이었지 차를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몇 학기째 같이 차 책을 읽고 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만 걸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글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한데 이걸로 그냥 보시고요. 제가 시작 이 글을 부탁을 받고 저도 사실 그냥 차와 인성 이런 걸 해야 된다 해서 그러면은 대충 써봐 되겠네 이래 했는데 또 송교수 교수님께서 먼저 큰 이야기를 하신다 해서 피해가면서 그 글을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우왕좌왕했습니다. 우선은 글을 부탁받아 놓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제가 이게 언제쯤 된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 서의 용정 차밭에 이 차나무를 캐내더라고요. 캐내고 거기다가 커피나무를 심는 걸 TV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시골 노인들이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짓는 모습이 이렇게 TV에 보였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께서 참 이렇게 개탄하는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차 안 마신다. 그리고 커피로 바뀌는 이에 대해서. 근데 참 도시에도 그렇지만은 바로 이 용정에 룽징의 이 차밭에 이 커피나무가 뽑히고 차나무가 뽑히고 그 자리에 커피나무를 심는 풍경 참 씁쓸하게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일생을 사셨던 그 동네의 노파들이 더 했겠죠. 그래서 그 모습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제 내 생업이 끝났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이 정신, 영혼이 뽑히는 듯한 그 아픔, 애달픔 이런 게 아니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그리고 이 본질 수 없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앞에 홍누모 거기서 또 봤다시피 생활, 삶, 문화, 또 이 정신 이런 걸로 일단 설정을 하고 얘기를 특히 제 주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구의 타경은 너무 잘 아시고 특히 또 정행 금덕지인 이야기가 이제 그야말로 첫 장에 이제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다경 거기에 이야기가 이 차의 역사는 먹는 역사와 더불어 시작돼요. 신농시와 시작이 돼요. 유구한 역사를 지녔고 또 중간에 내용 보다 보면은 마시는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러면서 마시는 것도 세 개로 나누어서 목말라서 욕으로서 마시는 것, 갈증으로 마시는 것과 또 이 술,
그 술은 기, 예, 전기, 어떤 기분 이거와 관계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연결시키는 게 차. 그래서 어떤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여러 이렇게 철학적으로 의견을 맞춘다 할까요? 이런 작업들을 역사적으로도 유구하고 또 누구나 마시는 것은 공통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차는 사람. 근데 또 그 중에서도 이 차는 이 정행 금득한 사람. 뭐 아무나 차 마시는 게 지장이 없겠죠.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차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제 정행 금득한 사람이다. 뭐 이 번역은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도 되겠고, 이걸 뭐 저는 그냥 좀 포괄적으로 이래 생각하면서 글자 하나하나 뭐 정한 행도 그만 덕을 지닌 사람, 깨끗한 행 이런 걸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고,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조선의 선비를 이렇게 오브랩을 이렇게 딱 떠올랐습니다. 아, 조선의 선비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제가 이제 선비 이야기로 끌고 가서 일단 이 얘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네모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다도 정신 이걸 여는 글에서 조금 더 이야기한 게, 결국 제가 전공이 철학이다 보니까 차와 관계된 책을 보면서도 계속 좀 이 정신의 면이 어떨까 참 많이 얘기는 하는데, 정말 또 뭐 이렇다 쭉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아직까지는 제가 확정을 못 하고,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 이제 그 중국의 경우에는 다도 정신을 정행 금덕이라고 하는데 사실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꼭 이게 중국계에 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익큐의 화경청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근데 사실 정행금덕, 화경청적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이어 더불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중정을 이제 이 얘기를 그것도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자정신 과연 그럴까? 저는 이게 누가 이걸 결정을 했을까? 이게 중국은 이렇고 일본은, 근데 여기저기 책에 보니까 많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그 실제 이 내용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거고, 이 중정이란 말도 이제 철학의 이 오늘도 이야기 나옵니다만 주도리의 그 태극도설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 중정이라는 이야기가 이게 또 왜 우리의 또 그걸로 또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그래서 의문으로서 이 세 따에 대해서 좀 한번, 굉장히 이제 우리도 역사가 오래되었고 해서 한번 다도 정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토론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막연히 던지면서, 이미 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그걸 정하셨던 분한테는 많은 신뢰가 됩니다만은 한번 발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사실 한국의 다도 정신을 한번 이렇게 모색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조선의 선비와 사, 이거는 제가 좀 장황하게 여기에 글을 쓰다가 빠져버려 가지고 헤매다가 제대로 글을 못 마쳤습니다만은, 우리가 선비사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사라고 할 때 우선은 이 선비라는 글자가 이게 순수 우리말인가, 아니면은 함자를 이렇게 발음하는 가운데서 가령 뭐 선배 제가 그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걸로 봐야 할지. 그런데 어쨌든 선비사로 이렇게 혼을 하게 된 거는 석봉 천자문에서, 한석봉의 천자문에서 우리가 선비사 하고 지금까지 계속 선비사라고 합니다. 처음 선비 비슷한 글자가 나오는 것은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바로 용비어천가를 지었을 때 그때 선비라는 글자 아니고 선배 이런 글자가 가장 원형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주 고대부터 우리에게 있던 고유한
그다. 그래서 글자는 없었고 말만 선비라는 글자가 있었다. 내려오다가 이제 한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또 한국민족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선비사 이렇게 정착이 됐다. 이렇게 해서 그 역사 유구성, 우리 고유성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다른 분들은 이제 중국에 이제 와의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어원이 어떻게 되었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선비 이 선비는 이제 조선의 얼굴 그리고 조선이 만들어낸 이상적 인격의 전형이다. 그리고 유교적 교양이다. 라는 글자체도 아주 막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런 글자체에 대해서도 가서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잘 만들어줘서 예, 하면서 나열을 해봤습니다. 공자에 잘 아시다시피 군자, 논어가 한 500귀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0개 귀절이 군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를 또 군자와 소인을 대비시켰어. 군자는 어떤 사람이고 소인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지. 그렇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제 그런데 그 시대에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도 뭐 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공자가 그리고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동의했던 그 인간상 군자. 우리도 뭐 아주 친숙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 유학의 이상적 인격 인간형은 군자이다. 조선 선비의 연호를 제가 보고자 해서 쭉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00개 가까이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공과 사의 그러니까 공적 인간 이런 것 같습니다. 공적 인간.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걸 탈피해서 타인으로 향할 수 있고 열려 있고 이게 인이라는 가치로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자기가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서게 해주고 하는 기소무력 물시의 기소무력 물시의 용립이 리빈 욕달이 달인 어떤 하는 이런 공자에 나오는 인의 사상. 그래서 결국 나와 타인 다를 바 없이 대하는 것.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의심 이런 식으로 주로 군자. 그래서 우리가 군자 앞에 많이 갖다 붙이는 거는 좀 도덕 군자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사실 공자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데 그래도 뭔가 굉장히 좀 반듯한 사람. 그렇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좋은 사람이냐 할 때 반듯한 사람 이런 느낌이 든다면 맹자에 가게 되면은 이 대장부라는 인간형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장부 이 이제 호연지기하고 합니다. 군자의 개념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맹자는 가장 공자의 대표적 개성자이니까 뭐 이럴 예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대장부라는 것이 이 군자라는 개념에다가 플러스해서 더해서 뭔가가 좀 더 탁 트인 듯한 느낌 이런 걸 주는 이게 이제 유학의 이상적 인간형에 좀 이렇게 더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돈이 정호 장제 순서를 바꿔놨네요. 예. 뭘 근거로 바꿔놨? 저는 주돈이 근데 바로 이 주작 시대입니다. 성리학 시대 오게 되면은 이 주돈이 호가 염계인데 바로 이 황정견이라는 유명한 시인이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주돈이를 칭송하면서 광풍제월 비온 뒤에 이 시원한 그 바람 그리고 달빛 어떤 비온 뒤에 그러니까 뭔가 이 청량한 느낌 그러니까 이 주돈이를 칭송하면서 참 광풍제월과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상 이상적인 인간형이 뭔가 이 철학적으로도
이 성리학, 주자학을 신유학이라고 합니다만은 또 아까 그 최영철 교수님께서도 이 송대, 북송대에 오면은 새로운 문학적으로도 이제 그 공연예술 뭐이 뭡니까 뭐 그런 것들도 등장하고 새로운 문학적으로도 새로운 시대였는데 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 새로운 사회의 변화와 종화하는 것이고 그게 문학만이 아니고 각 방면에 다 나타난다. 인간형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멋진 인간, 좋은 인간, 군자, 대장부에다가 더해지는 것이 광풍제원. 예. 뭔가 어떤 느낌입니까? 아주 청량감을 주는 느낌. 딱 대했을 때 아주 맑고 그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이게 제가 이제 선비 이쪽으로 좀 이 얘기를 끌어오고자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역시 주자의 선구자들이죠. 북송오자 이렇게 해서 북송 시대의 5명의 주자학의 선구자 이 3사람이 바로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주돈이 같은 경우는 맹자 이후에 천수백 년의 유학의 정신이 끊어졌는 걸 이은 사람이다 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죠. 바로 그래서 이 3사람 그에 이어서 바로 장제, 정호, 정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자학의 선구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물론 새로운 철학들도 전개하지만은 새로운 인간의 모습들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정호, 호가 명도이죠. 그런 명도로 많이 이끌어졌습니다. 이 확연대공 물리의 수능 이런 그 규절이 있는데 확연 그래서 어떤 그 서원에 가보니까 확연루 누각에도 이름이 있고 이 확연하는 거는 역시 탁 터진 겁니다. 네? 탁 터진 대공 나와 너의 경계 없음 경계를 넘나듬 경계를 허무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레의 수는 바깥 외물들이 다가오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너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응해줌 그래서 확연대공이라는 것은 뭔가 한 인간의 모습에 있어서 탁 트인 대장부하고 상당히 좀 닮은 듯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기합니다. 이 서명이라는 그래서 무라동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사물과 나는 한 배에서 나왔다. 이 기철학자입니다. 결국 온 이 우주에는 가득한 것이 기다. 기가 모이고 흩어짐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형체를 띈 존재는 잠시 객형지기 손님처럼 잠시 머무는 기이고 다시 태어의 기로 돌아간다. 온 우주는 기의 움직임만 끊임없는 순환만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나 구분할 것 없다. 나와 너 그리고 인간과 사물이 다 태어의 기에서 나왔다. 하나의 배에서 나왔다. 뭔가 좀 스케일이 우주적으로 커지고 모두가 하나이다. 이제 이러한 사상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군자에게서는 보이지 않던 그렇지만 군자하고 무슨 충돌되는 건 아니고 군자가 좀 확장되는 듯한 더해지는 듯한 이게 신유학인 성리학자들이 만들어내 놓는 인간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의 선비는 직접적으로는 바로 요 북송 시기에 요 광풍제월, 확연대공, 무라동포 이런 인간형과 관계되어 있고 멀리는 또 그 근본 바탕에는 당연히 공자의 군자 그리고 이 맹자의 대장부 이러한 상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뭔가 겹쳐서 온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돈 바로 이 주돈이의 그 연꽃을 사랑한다 라는 그 짧은 그림의 사문 형태의 이런 식으로 신기한데 예. 예연설에 특히 연꽃의 덕성을 적은 그 내용입니다. 국죽 사군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가 군자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사군자 그 이상으로 이 연꽃 그리고 특히 주돈이 이 글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뭔가 할 때 이 청량함입니다. 광풍제월 연꽃에서 이 물속에 있어서 함부로 범접하지 못함 그리고 홀로 피어있고 거리가 있고
여기서 묘사되는 것이 결국 제가 이 고고함, 고상함, 고결함, 저는 이러한 게 뭔가 여기에서 좀 찾아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더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 고고, 고결, 고상 한 어떤 고인격,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참 친하면서도 어려운 친구, 외우죠. 외우.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참 친하면서도 존경스러운 그런 면들에 대해서 시간이 다 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다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뭐 다부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특히 이제 도학 정신 이제 이게 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유학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주자학자들이죠. 주자학인데 여기에서 특히 자기 인격 완성 위기자 그리고 실천적으로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실천적 성리학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 공부를 중시하는 그래서 심학 퇴계심학 제가 이렇게 저는 특히 퇴계심학이라는 말이 철학계에서 제가 이제 절겨 제시해서 두드려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또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마음 공부, 성과 경과 성을 통한 마음 공부라는 이런 아주 조선 유학의 특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은 중국의 유학의 뿌리를 두고 있고 성리학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은 한국 성리학의 뿌리. 그래서 이게 성비하고 저는 겹쳐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목한 거는 한제할 때 이 한자, 찰 한자가 바로 이 제라는 글자는 주자의 계승자임을 이제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호우 중에 제가 많지요. 이거는 이제 주자의 계승자다라는 걸 스스로 밝힙니다. 한은 도학자로서 자신의 정신적 지향을 잘 말해주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다경에 보면은 바로 차의 작용은 아주 맛이 지한하다. 근데 이게 뭐 차다 한의학으로 말하면은 뭐 찬 음식 무슨 음식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인격으로 간다면은 제가 보기 이거는 이 아주 그러니까 이 뭐랄까 찬 기운이 돈다 할 때 냉정하다, 냉랭하다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청량하다. 그리고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506덕 7완 군안해서 쭉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것이 차의 효능이라든가 품덕 이런 걸 가지고 그게 군자와의 품성과 닮았다. 그리고 한 잔, 두 잔 이제 그 송재서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노동의 이 7완 다시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바로 이 다부에서도 좀 다른 또 7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비교해도 참 재미가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군안 같은 경우는 9가지 어려움 하는데 차를 딸 때부터 해서 이제 마실 때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참 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마치 인간이 타고난 품성이 선한데, 그런데 그것이 이 선한 본성을 어떻게든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조선 도학자, 유학자들의 그 모습을 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겹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그걸 쭉 하다가 쫓겨가지고 못하고 막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다부의 서문에 보면은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바깥 사물 너무 막 좀 심하게 막 해놓은 것입니다. 바깥 사물에 대해 완, 미, 우리가 완미한다. 더없이 완, 미, 낙한다. 그래서 나는 다부를 지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학자이다. 그리고 전필제의 그 학단이 도학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후대 도학에서 보면은 가장 경계하는 게 이 완물 상지입니다. 완물. 이때 물이라는 것은 외물입니다. 외물. 차도 외물일 수 있죠. 차도 외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짓는 것도 경계를 하고 예능하는 것도 경계를 하고 오로지
지와 관계된 것이 마음이죠. 마음 공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차를 덜 마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전필제 문화에서 뭔가 좀 갈래가 지는 것 같아요. 철저한 소위 말하는 골수 도학파들. 대표적인 분이 바로 한원당 김갱필. 이런 분들이 조선 역사에서는 정통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문묘종사가 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전필제 김종규 선생님 그 문화에 보면은 아주 경계 지점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주 문장에 빠진 분들도 있고 이래서 아직 미분화된 상태인데 그 이후로 가면서 서서히 분화되어 나가고 되고 이 완물상지라는 관점에 서게 되다 보면은 문과 예는 지역 말단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왜 조선에서 이렇게 중심부에서는 차를 덜 마시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아마 정통 도학파들이 장악을 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지만은 약간 언저리, 도학의 언저리 아니면은 도학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이쪽 계에서는 상당히 차에 대해서 이제 그걸 했다, 즐겼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심과 외물, 심지와 외물 여기에서 이 한재 선생님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것이 내 마음의 차라는 말입니다. 오심지차라는 이 말이 내 마음의 차가 뭘까? 이거는 차도 결국 외물인데 그리고 이 한재 선생님도 본인께서도 완, 미, 락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은 뭔가 이 한재 선생의 오심지차란 이야기는 상지, 완물 상지할 때 뜻을 잃지 않는다.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 내가 차를 마시는 것이지 차가 나를 마시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차라는 것이 항상 내 심지, 그러니까 완물상지를 왜 경계했는가 할 때 외물 때문에 내 마음이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오심지차 요 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를 꾸려가 봐야겠다. 이제 공부 중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도 멋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차. 이게 무슨 말일까? 할 때 내가 차를 마시는 어찌 보면 차와 내가 합일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외물이 아닌 차가 더 이상 외물이 아닌 그런 상황을 철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부를 보면서 이게 뭔가 성비와 거의 겹쳐지면서 굉장히 정신성이 두드러진 그리고 한국적 색깔이 진한 게 아닌가 짙게 배어있는 게 아닌가 제일 제가 핵심적으로 봤던 것이 그렇게 바로 이 오심지차 그리고 이라는 말 요거는 결국 완물과 본성 이런 개념하고도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시건방지게 그런 엉망으로 써놓고 다부야말로 한국의 다경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다른 동다송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초이가 동다송을 읊은 그 동다송하고 한재 선생의 읊은 동다송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동다송이 아닌가. 예, 이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 천문학영학과 교수이신 송혜경 교수님의 초이유 유학 수용과 다산의 교육 실천에 대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착수대회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될까 걱정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또 이렇게 열렬히 환호해 주신 것은 아마 제가 차를 전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발표해 주신 세 분은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시고요. 대가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차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근데 모두 다 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저는 차를 전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그 오지랖 넓게 제가 차가 아닌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이 선사가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이나 시학에 대단히 밝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 여기 선생님 송재서 박사님 너무나 훌륭하시죠.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쫄았습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 책을 무려 5-6권을 다 사서 보고요. 많이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려니까 무지하게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 초이 선사가 승려이면서도 유학과 시문에 밝았지만 차인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산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초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산으로부터 받은 그 교육을 실천하고 그런 것으로서 저희는 이 논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초이 의순 하면은요, 차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죠. 조선 후기 선과 교를 겸비한 학승이시죠. 그래서 범서에서 누가하고 시서와 삼절로서도 무지하게 유명합니다. 누구나 선비라고 해서 시를 잘 짓고 그림을 잘 쓰고 글씨를 잘 쓰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쟁쟁한 유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삼절로 불리웠고 차에도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차의 박사다, 전다 박사다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많은 유학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시를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다산 선생님이나 추사, 조선 후기에 대단한 그 실학자들이시죠.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초이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이가 다산에게 유학과 시문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제 1809년에 다산을 만나기 전 이미 말하자면 유학과 시문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었고요. 초이와 다산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떤 실천을 했는가 하는 그런 점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초이가 이제 처음에 출가를 하고 기초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불경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천자문 또는 기초 경전 학습이 선행되었었고요. 대둔사, 초이 선사가 출가했던 대둔사에는요, 내전, 외전, 즉 불경이라든지 또는 불경 이외의 유학의 밝은 승려들이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았기도 했고요. 그 문중 내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라면 바로 위에 스승이신 완호 윤우가 연담 유일의 제자였죠. 그 두 분의 제자, 연담 유일의 두 사람의 제자에게 초이 선사는 법맥을 이었고 계맥을 잇게 됩니다. 간접적으로는 그 근처에 있는 그 소요 태능계의 암회장 또는 부유선수계의 그런 해궁선사와 친밀하게 지냈었는데 이들 모두 이렇게 모두 외전에 밝았었다, 유학에 밝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외전에 밝았던 승려를 본다면 연담 유일은 5살에 천자문 벌써 배웠고요. 출가하기 전에 유학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사상과 불교 교리를 비교해서 설명이 가능했고 아마 대둔사에서 대단히 유명했었던 그런 승려입니다. 연담 유일의 적사인 그 완호 윤우입니다. 초이 선사의 스승이 되겠죠. 연담의 제자로서 대둔사에서 대종사 또는 강의를 잘하는 대강사를 역임했고요. 초이는 완호에게 구족대를 받고 법맥을 이었습니다. 금단 보명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계율이 허물어진 것, 계율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칠불사 아짜방에서 말하자면 서상수계, 상서로운 수계식을 거행하면서 계맥을 이었었고 그때의 사승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즉 금단보명의 그 상자였던 스님에게 대은선사에게 말하자면 그 신호가 내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금담선사는 그 제자에게서 계맥을 이어받게 되고 그 금담선사는 그 초이는 범에게 계맥을 이렇게 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초이 선사는 두 분의 그 선생님에게 법맥과 계맥을 이어받았었습니다. 암회장은 물론 문중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직속 그런 어떤 스승은 아니었습니다만 같은 대둔사에 있었고요. 동진 출가해갖고 아주 그 출중한 재능으로 승단의 이름이 자자했습니다. 완호윤우의 글을 아주 흠모해서 완호윤우가 강의를 할 때는 하는 이런 비웃음 이런 걸 하지 않았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는 부라고 하면서 흥흥거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많은 화엄경 대법회의 주맥으로 30살에 활동할 정도로 상당히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역이나 논어에 대단히 박식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붕 전령 서남사에 주석했던 해붕선사 호남 칠고봉, 호남에 사는 많은 칠고궁의 한 사람으로 문장에 능했었습니다. 초이 선사가 이제 수락산에 모시고 갔을 정도로 해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산과 초이를 생각할 때 암 회장이라고 하는 고리를, 연결고리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암은 초이와 문중이 달랐습니다만 초이에게 다산을 소개해 주었을 개연성이 가장 큰 분이 바로 암 회장입니다. 그러나 암과 초이가 같이 지냈던 것은 불과 1년에 불과했습니다. 암이 대둔사의 12대 강서로 활동했을 때 초이는 운흥사에서 출가해서 행자생활을 했을 때고, 암이 백년사에서 있을 때 다시 백년사에 갔다가 다시 대둔사로 돌아온 것은 1805년입니다. 그런데 초이는 1806년에 대교과를 마치고 1807년에 쌍봉사, 즉 아까 금담선사가 주석하는 쌍봉사로 갔다가 1809년에 다시 말하자면 대둔사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1809년에 대둔사에 돌아와서 그때 바로 처음으로 다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암 회장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크게 많이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직접적인 교육 기회는 맞지 않았었겠지만 다산을 소개해 주었다는 것으로서 초이 선사가 깊은 학문적인 세계로 이끄는데 큰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초이와 그 다산이 첫 만남 되게 중요하죠. 24세의 초이는 48세의 다산을 만나고 처음 쓴 글입니다. 내가 이 비루한 남쪽에서 살았지만 조선수기에 혼란했던 업분식 승려 정책 하에서 출가를 했어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입을 덜기 위해서 출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변한 교육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었겠죠. 완호에게 대교과를 마치고 금담에게 선을 배우러 다녔지만 아마도 초이 선사의 지식욕을 채워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다산을 만나서 내가 다산 선생님에게 도를 구하고자 상당히 공손하게, 말하자면 그 간절한 마음, 다산을 스승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서신, 즉 그 공자 논어에 나오는 자장이 공자에게 뜻을 성취하는 방법을 물었고, 자장은 그 내용을 허리띠에 적어서 늘 보고 가슴에 새겼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내가 다산 선생님을 만났고 다산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띠에 적어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다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만남에서의 글입니다. 더 이어서 나오는 얘기는 많은 얘기가 맹모라든지 문질빈빈이라든지 포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주로 얘기와 논어에 있는 내용들을 시로서 이렇게 요원 5글자로 시를 쭉 써고 있습니다. 초에는 이렇게 논어와 얘기에 있는 유가적인 시어를 구사한 것으로 보아서 그 바로 다산을 만나기 전에 이미 시를 지을 수 있었고 또한 유학적인 기초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1807년, 즉 쌍봉사에 있었을 때고 다산을 만나기 전에 벌써 초이 선사는 저런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초이 시문집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가 바로 8월 보름날 쓴 시, 그 다음에 가을을 보내면서 심정을 느낀 시, 두 시를 남기고 있고요. 초이 24세에 만난 아까 그 다산을 만나고 처음 쓴 글을 통해서 어떤 그 다산을 만나기 전에 작시와 유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산을 만나기 전에 그렇다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대둔사의 승려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초이가 다산으로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육을 받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809년의 첫 만남 이후에 1812년에 다산 백운동 별서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11일간을 같이 오롯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1809년에서 12년까지 3년간의 그런 공백, 다산을 만나지 않았었을까 만났을까 하는 이런 점이 궁금했었고요. 그런 점을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봤더니 1809년에 만나고 1810년에 다산은 풍병에 있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또 1811년에는 대둔사가 화재가 났고요. 완호 선사를 도와서 초이 선사는 불사에 진력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산이 말하자면 정신적인 지주였던 암 회장이 1811년 9월에 40세의 젊은 나이에 말하자면 입적을 하게 되면서 다산은 암을 잃은 상실감을 가장 많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저술에 매진을 했고요. 1811년에 아방강역부 10권 이렇게 해서 계속 책을 지어냈습니다.
다산이 유배 18년 동안에 600여 권의 저수를 할 수 있었고요. 한 달에 2권씩 저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나요? 자, 이렇게 다산은 암을 잃은 상실감 속에서 다산도 바빴고 초이 선사도 바빴습니다. 그랬는데 1812년에 돼서야 초이는 다산 선생님과 윤동과 함께 백운동에서 10일간을 지내면서 시를 짓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다산은 초이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운동 별서의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812년 가을부터 아마도 초이는 다산에게 본격적인 교육을 받게 됐지 않았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산이 초이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은 어떻게 되었느냐? 1812년에서부터 181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산과 초이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편지글이 다산 시문집이나 초이 시문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신원의 문집, 추사의 제자였던 신원의 문집 속에는요, 권 5권의 밭 뒷부분의 금당 기주에는 1813년에서 1815년 사이에 다산이 보낸 편지글이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산과 초이의 시문집에 지금 발견된 편지가 누락된 이유를 말하자면 2가지 입장에서 본다면, 즉 다산 선생님에게 보낸 1813년에 이제 보낸 편지를 보면 왜 13년 편지에서 지난해 가을밤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1812년부터 교육이 이루어졌었구나, 그 이야기, 그러면서 그 교육은 역학회에 참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역 관련 책자를 초역하게 해 주었었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다산이 볼 때 초이가 어떤 논어나 얘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했었기 때문에 경학에 대한 기초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역 공부를 계속 했었습니다. 재미난 내용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는데 다산 초당에서 스승님께서 불렀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강물이 불어나서 찾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적고 있는 시입니다. 그 중에 앞머리에 있는 것이 초이 선사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자하동, 즉 다산 초당을 생각하면 꽃과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이라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가 무성하다라는 얘기는 인재도 많고 그 속에는 뭐 배울거리도 많고 라고 하는 어떤 늘 풍요로움을 아마 초이 선사로서는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산 초당을 오가면서 말하자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연못가에 있는 그 연못에서 놀고 있는 그 물고기, 어린 물고기를 보면서 쓴 시에는요, 물고기들이 도란도란 모여 놀 때는 친구인데 꼬리치며 흩어지면 서먹하기 손님인 듯하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같이 공부를 할 때는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딱 뒤돌아서면 어때요? 신분상의 차별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다산 선생님께서는 대단히 많은 배려를 하고 초이에게는 다산 초당의 교육이 너무나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동문수학하는 초당 제자와는 경쟁적인 심리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 대우에 아마 자괴감을 느낀 듯합니다. 자, 다산이 이렇게 경학교육을 마치고 시문학 교육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다산의 시이론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뜻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를 잘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학 공부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 공부를 바탕으로 문장은 그 자기의 공부가 바탕이 되어서 저절로 자기만의 스타일의 글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발현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감정이 움직여서 시상이 떠오르면 그 시상을 그 문체 자기에 맞는 학식을 바탕으로 적는 것인데, 이러한 다산의 시론이 초이선사의 말하자면 시론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이선사의 시론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헤로도인의 시집을 쓰고 문집에 발문에 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사람이 성인이 되는 까닭은 본성에 있고 성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감정의 본성이 유혹된 탓이다 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연못에 물결이 찰랑거리면 밑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연기가 뿌옇게 가려져 있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이 확연히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본래 진면목을 보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산의 시론을 변형시켜서 자기만의 시론으로 이어서 승계하고 있는 것을 저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교육은 다산의 그 경합과 시문학 교육은 초이가 다산초당을 오가면서 이루어졌고 시를 지어가지고 가서 전공을 받았습니다. 다산의 작시교육법은 한산과 습득의 시를 읽게 하면서 선문답을 주고받았고요. 초이 선사가 학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것은 분명히 어떤 학문 유학적인 경학이 깊어서 또는 승려로서 어떤 한 소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시를 잘 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요, 불교 승려인 초이에게 유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요, 유교를 불교에 비유했습니다. 비유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산 선생님의 불교의 지식이 해박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조선시대는 말하자면 유학자와 승려의 방해적 교유가 흔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아주 훌륭한 그 아름다운 시소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산은 이제 그 불교 승려였기 때문에 그 좀 어떤 자유롭지 못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산이 초이가 학문이 정립되지 않았음에도 발걸음이 뜸하자 막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초이 선사는 초이 선사 나름대로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 즉 이제 조만간 유림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초당 출입을 자제하였고, 초이 선사는 계속 공부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면서도 스승의 마음이 무엇인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다산 선생님은 요망한 산승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힘을 쏟아 공부에 매진해라. 즉 계속 공부해라, 하러 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유교를 불교에 비유해서 교육을 했고요. 훗날 초이는 승려들의 기회를 낸다거나 강연을 할 때마다 불교를 유교에 비유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한 5년 전에 이걸 가지고 한 석 달 동안 끙끙댔었거든요. 이 공부를 좀 해볼까 하고 그랬는데 기초가 없는 데서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금도 잘 자신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산으로부터 받은 교육, 지금까지 12, 13, 14, 15, 4년간의 교육을 받고 초이 선사는 1815년 30세에 드디어 한양에 데뷔를 하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많은 유학자들 사이에서 말하자면 흥행을 하죠.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산으로부터 받은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다산 선생님은 초이의 소심한 성격을 무지하게 걱정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내가 초이 선사를 공부하고 초이 선사 동다송을 주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될까라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초이 선사가 약간 소심하다 보니까 남들은 까연 식구도 없고 홀가분한 승려를 부러워하는데 너를 선망하는데 너는 오히려 그런 것에 수심에 쌓여 있다라고 하면서 물병 하나만 있다면 어디에 늘 샘이 없겠느냐, 지팡이 하나만 있다면 어디 간들 길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칠흑을 얽어 건 옷을 짜고 솔껍질을 찧어 죽을 만들어 먹으니 이것이 운수간 승려의 본분, 승려의 생활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음에 나오는 다산 선생님께서 초이 선사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 즉 금당기주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는 깊게 와 닿았습니다. 승려로서 거처를 마음에 품는 것은 더더욱 우스운 일이 아니겠느냐. 사방을 구름처럼 노리면서 나라 안에 이름난 산을, 명산대처를 두루 다 보고 나라 안에 이름난 선배를 죄다 알아서 맵고 쓴맛을 보면서 바람에 빗질하고 비로 머리 감는다. 과연 이런 말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차이가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라고 하는 것에 어떤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고 본다면, 초이 선사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 이러한 다산 선생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몸소 실천하고 수행했던 이런 그런 분으로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본다면 전국을 주유하며 명살대처를 순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승려로서 산에 있는 유명한 절들을 많이 돌아다니고요, 많은 선지식을 만나서 수행 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름난 선배들과 교유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선비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초이 선사가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에는요, 다산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불가능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유학자들 사이에서 시서와 삼절로 불렸고 전다박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상의 차이에서 오는 천대와 멸시, 즉 어때요? 맺고 쓰고 단맛을 좀 느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막 품 안의 자식으로 끼고 있으면서 험한 꼴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요즘 부모들의 교육 방식이라면, 다산 선생님께서는 선비들 만나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선비들의 천시라든지 멸시라든지 이런 것을, 그걸 창피하다고 느끼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더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만년에 초가집 짓고 수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승려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죠.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칠 것 없는 승려의 신분에 어울리는 생활을 권유를 했고요. 초이는 일지함을 짓고 혼자 지관 수행에 전념했는데, 그때 초이 선사의 사상과 철학이 완성되었다. 지금 너무 끝났나요?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3분 남았습니까? 자, 빨리 넘어가요. 자, 네 번째로는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일지암 시고 일지암 문집, 그 다음에 선 관련 저술과 백파선사, 19세 연상의 백파선사와 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거 하극상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 자기의 권리를, 자신의 뜻을 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쓰러져가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요. 자신의 그 저술을 통해 가지고 그 다신전, 차에 관련된 다신전을 등초하고 동다송을 저술했습니다. 차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좀 아쉬워서 조금 썼습니다만, 이 내용은 정말 다 잘 아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초이는 다산을 만나기 전에 이미 유학에 대한 상당한 기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아함으로부터 다산을 소개받았다. 초이가 다산을 처음 만나서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1812년에서 15년 사이에 이루어졌었고, 그때 1812년에 그 말하자면 백운동 별서에서 초이의 진면목을 확인하지 않았겠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초이 선사에 대해서 초이 선사는 다산을 흠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으로 삼기를 원했지만, 다산 선생님 입장에서는 초이 선사의 진면목을 그렇게 보지 못했었다가 4년 후에 이렇게 11일간을 지내면서 초이 선사, 초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자 수업이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일지함에서 지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과 철학이 완성됐고요. 다신전, 등초, 충도성 저술로 침체된 차문화의 부흥, 그리고 새로운 제다법인 초청산차, 그 전까지는 증청, 시루에 쪄서 만든 고형차인 떡차 중심에서부터 다신전을 등초함으로 인해서 이제 솥에다 덮는 산차, 흩어진 산차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문화사, 제다사에서는요, 이런 다신전의 등초가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어떤 그 전환기였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산 선생님이 초이 선사에 대한 교육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아주 엄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엄격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년에 초가집 짓고 수행하라,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과 교류하라, 저술하라, 이런 내용들 우리가 좀 새겨 들었었고요. 그러한 것을 다산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24세에 내가 이 스승님을 알아보고 내가 서신, 띠에 새겨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초이 선생은 다산이 살아계실 때도, 다산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계속 끊임없이 말하자면 지켜왔던 그런 어른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다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초이 선사의 이런 자세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길게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시간을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베이스에 예문화 다도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익산에서 대구에 올 때 KTX로 왔습니다. 실내 정리를 위해서 좀 시간을 제가 끌어야 돼요.
오늘 토론은 30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정 토론과 자유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 주실 분은 앞에 앉아 계시는 네 분의 교수님들의 이름을 말씀하셔서 어느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르게 말씀하실 분이라면 교수님 성함을 말씀하지 않고 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정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있다면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무 분이나 손을 들고 말씀하시면은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갖다 드리면은 그것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잠깐 교수님들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송재수 교수님 안 올라. 예. 송재수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전 평소에 아주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이십니다. 송재수 교수님, 제 옆에 최용철 교수님, 그 다음에 홍원식 교수님, 그리고 가장 인기 있게 오늘 발표해 주시는 송혜경 교수님이십니다. 약정 토론자분들께서 먼저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차위연구소 부소장 마지윤입니다. 오늘 유명한 네 분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하고 싶은 교수님은 송혜경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산 선생님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저희 선사께서 경악이나 시서화 등 그 뛰어난 재능을 공부 많이 하셨었는데 다산 선생님께서 그 세 가지 충고를 하시는 걸로 아까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충고를 그 실행으로 옮기셔서 말년에 일지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책을 저서를 많이 하셨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혹시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조선사에 필적할 제자분이 계신다면 어떤 분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산 스님께서 유배시 18년 동안 아까 600여 권의 책을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부하기로는 모는 중국 책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는데 그 이시연에게 보낸 그 편지글에 보면 다산 스님 제자법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삼정삼세를 하고 아주 가늘게 빻은 다음 돌샘물로 반죽을 해서 다시 진흙처럼 진뭉그러지게 빻아서 작은 떡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견해를 본다면 당나라 시대 때 빻는 방법과 송나라 시대 때 그 물로 가는 방법을 병행해서 만들었지 않았나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부지런해라. 그래서 3근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실행하고 수행하고 해서 일속삼반까지 지어서 늘 공부를 했었던 제자로서는 황상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정황계라고 해서 정씨와 황씨가 그 계로 연결을 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신실한 제자로서는 그 음매의 제자로서는 그분이고요. 초당 제자로서는 워낙 양반 살인층이기 때문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사람은 별로 없었고 다신계 절문에 나왔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산의 제다법, 지금 삼정삼세의 제다법은 당송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완성된 차를, 즉 떡차가 되었든지 산차가 되었든지 완성된 차를 다시 곱게 갈았습니다. 다시 곱게 갈아서 물로 돌샘물로 찰지게 반죽을 해서 고용차를 만들었습니다. 제다법 자체가 당송대와 다산의 제다법은 확연히 틀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맛이 나오지 않는, 잘 우러나오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완성된 차를 가루를 내서 다시금 그 재가공했던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계에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윤실입니다. 대전에서 왔고요. 제가 좀 전에 질문하신 분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다산 정약용의
좀 배웠던 초희 선사께서 또 그 맥을 이은 제자는 있는지요 하고 저는 여쭙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답은 다산의 새 맥을 이은 제자들을 말씀하시며 초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질문하신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막 머리가 스쳐갔어요. 아, 다산에서 이 차를 또 유학을 이렇게 계승해서 배웠던 초희 선사의 또 여러 가지 그 학문의 유학과 불교의 학문의 어떤 그런 것을 이어받은, 또 그것을 좀 차로 좀 완성했던 제자들은 있었을까? 또 만약에 지금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아주 불현듯 했습니다. 그 부분의 어두운 점 또는 단점, 이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것을 제가 드러내서 그런 것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드리거든요. 그 범에 가가는 호이, 하이, 초이, 이 세 명의 공동 제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많은 제자를 번번하게 두지는 못했습니다. 윤종순입니다. 그 교수님 강연 중에서 오심지다를 내가 차를 마시는 것이지 차가 나를 끌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심지다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차로 해석한다면 이목 한재 선생님의 차정신인 오심지다를 현대에서 차 생활을 하고 있는 차인들에게 그 어떻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것이 정말 차를 즐기는, 그래서 이 차에 빠졌다, 차를 즐긴다. 이제 그게 일단 이 도학자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요즘하고는 좀 상황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마음 공부 이런 거가 이제 너무 강조되면은 사람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에 대해서만은 특별한 자리를 준 것 같아요. 참 좋은 친구, 뇌물이라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군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봐서 그게 군자의 그 품성을 빼닮은 어떤 그런 특별한 외물로서 달을 받아들였고, 그걸 이제 부로서 일종의 칭송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좀 새로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한국에서 이렇게 홍학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좀 자긍심을 느끼고요. 이를 이끌고 계신 최영주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대한 의식주, 음식, 그 중에서도 음식 문화, 또 특히 차에 대한 내용을 추려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쓰신 글에는 청태유초의 그린티와 이제 오늘날 같이 갔던 윤호파가 왜 이런 차를 마시고 우롱차를 마시고 싱겁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녹음이라는 차가 형상에서 이제 모자에 눈썹 이런 걸로 이제 형용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네, 그런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차를 통해서 그 문화의 상황을,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여기에 계시는 그 묘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 사태군, 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싼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비싼 차를 골라서 마셨기 때문에 그걸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도 노곤미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제가 그래서 몇 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중국인들도 여전히 연구 대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한번 해봐야 되겠죠. 홍루몽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 당시 운남 지역에 소녀들이 나가서 차를 따가지고 왔으면 여아차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과연 그 당시에 기록한 사람이 홍루몽 영향을 음으로 양으로 받아서 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현지에서는 그렇게 불렀는지, 그거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죠. 또 저 자신이 홍명을 한다고 억지로 끌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 정도의 근거로만 제시했습니다. 이런 분이 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은 그 법맥과 계맥을 이었고요. 또 왕사셨습니다. 근데 조선에서 200년 이상 왕사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차가 이 문학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관점으로 어느 정도의 기준점으로 설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해주시면 옛날에는 그걸 우리가 천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이치를 연구하는 걸 천문. 그 왜 그걸 문자를 쓰느냐? 그 문이라는 게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천초목은 지지문이요. 산과 내와 풀과 나무는 땅의 문이다. 그 산천초목이 없으면 땅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땅은 고유의 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서예약은 인지문이라. 시서예약은 사람의 문이다. 그러니까 시서예약을 함으로써만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그 호랑이 고유의 무늬가 있고 기린 고유의 무늬가 있는데 호랑이가 기린의 무늬를 입어버리면 그 호랑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서예약을 하지 않으면 인간의 무늬가 퇴색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무늬가 퇴색해버리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해야 되는데 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굳이 따져본다면 인간 아닌 다른 짐승은 차를 마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만이 마실 수 있는 게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 고유의 무늬가 시서예약이듯이 차를 마시는 것도 인간 고유의 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생각하면은 역시 생활의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생활의 즐거움과 여유를 가지면 그 다음에 만사 형통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안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까 인문학고 송교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그 스캅 그 강좌를 바로 또 스캅으로 나오셔서 또 강좌도 하셨고 그때 제가 그 운영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문학 강좌를 포스터를 내면서 뭔가 이 카피를 뽑는데 끙끙거렸습니다. 한jel분의 교수가 이걸 올해는 뭐로 해야 될지 하여튼 인문자를 이렇게 넣어서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게 당첨이 돼서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송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문학 할 때 이 문이라는 게 우리가 문양 그렇게 문이죠. 그래서 이걸 카피로 뽑으면은 제가 이제 뽑았던 게 내 삶의 문의를 새기다. 그래서 인문학. 그러니까 이 문하고 또 논에 보면은 문질빈민해서 맨 바탕이 있고 거기에 문의가 있게 되는데 논어라든가 유학의 문맥에서 보면은 바탕을 너무 중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학 같은 경우도 너무 바탕색을 중시하니까 색이 없는 거 아닙니까? 흰색인데 좀 무늬를 너무 좀 무시한 이제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그 시대의 맥락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격을 마시는 거고 또 문화를 마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첫 강연에서도 그 차나무 뽑히는 얘기를 했던 것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이게 문화라는 것은 다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어떤 마시는 것보다도 최고의 마시는 것, 이게 뭐 다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있습니다. 차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커피가 지금 우리나라에 미친 듯이 열풍을 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문화가 전혀 맥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는 강한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향기를 갖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차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차 향기가 그렇게 많이 펴지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한 잔의 차의 향기를 맡을 때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거. 이게 오늘 제가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거고요. 아마 자기만의 차를 하고 내가 너무 행복해진다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차가 가진 어떤 음료로서의 그런 기능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기능이 우리를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붙잡아 두었던 그런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차가 많이 범람하고 있고 많은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만 우리의 차 산업이 조금 좀 이렇게 좀 부진한 것 아시죠? 자, 우리 차인들부터 우리 차를 좀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 차 산업이 바탕이 되어서 문화가 꽃필 수 있는 그런 21세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우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송재석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최현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식 교수님, 송혜경 교수님. 자, 그리고 우리 기대서서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주에서 친구들이 왔습니다. 와서 원래는 남송시대 가는 차법을 시연을 하겠다고 오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사정 문제로 아마 비자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못 오시고 항저우에서 지금 태극다도 역파의 6대 계승자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모용자라는 분이 태극다도의 8개 장호, 장치동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중국에 차 할 때 기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장치동호를 5분간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지루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준비를 하는 동안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스님님께서 오셨는데요. 오모테센케이 후쿠오카 지부장이신 잠깐 일어서십시오. 고아노 선생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가시고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한 번 주십시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이 됐는데 지연돼서 지루하지는 않으셨죠? 네. 다 같이 편안했고 유익했던 시간들 같이 공감하시면서 2017 대구 차문화제 학술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